어제는 30년물 입찰 결과가 있었고요. 또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엊그저께는 10년물 입찰 결과도 있었고, 사실 이 몇 가지를 잘 조합하면 지금 국채 공급 증가에 따른 우려, 특히 베어 스티프닝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더 올라가 수익률 곡선이 이제 평평해지던지 더 가팔라지는 이런 베어 스티프닝 현상.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 어느 정도 채권 금리 상황의 변동을 움직임을 좀 살펴보면 지금 국채 공급이 늘어나면서 일부 베어 스티프닝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 이 정도를 베어 스티프닝이라고 말할 수 있나도 좀 의문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시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좀 상당히 과한 부분이 없잖아 있고, 궁극적으로 미국채 공급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부분을 우려했던 결국에는 수급 문제가 가장 컸는데, 역시나 이전 10년, 30년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해소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베어 스티프닝은 사실 채권 시장에서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상당히 아주 극단적인 소수 의견이라는 거 좀 말씀을 덧붙이고요. 어느 정도 금리가 긴축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불안정한 상태를 나타낸 것이지, 이게 정말 말 그대로 베어 스티프닝 현상으로 계속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좁혀지거나 일명 정상화된 이런 베어 스티프닝 현상이 지속되려면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높은 금리를 미국 경기가 버틸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구조적으로 은행들이 역마진 상태가 해소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대출이 일어나는,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는 이런 부분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높은 물가 체제에서 아무 탈 없이 경제가 정상화되는 과정을 뜻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8월 CPI가 발표가 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물가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살펴봤던 부분은 목표 물가 2%를 유지하는지 여부인데, 어찌됐든 연준 입장에서는 여러 번 강조해서 반복을 했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면 결국 장기 수익률을 통제해야 되는 요인이 생겼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된 상태로 있어야 수요가 둔화되고 은행 대출이 축소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8월 CPI를 보면서 당장 물가가 빠르게 잡히고 있지 않다는 점은 물론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요인도 되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유동성 축소를 지속해야 되는 원인도 되는 겁니다. 유동성 축소는 결국 장단기 금리차 역전으로 가능한 것이죠. 어제는 CPI보다 30년 국채 입찰이 시장에 더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낙찰금리는 4.345%로 결정이 됐고요. 응찰률이 2.46입니다. 보시는 것은 8월달 30년물 입찰 결과고요. 당시 2.42배였던 응찰률에 비해서 더 높아진 것이죠. 지금 200억 달러를 모집하는데 492억 달러가 입찰에 응했습니다. 특히 중간값은 4.27%인데요. 보시면 어제 30년물 수익률입니다. 뉴욕 시간 오후 1시에 입찰 결과가 나온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는 대략 이 무렵이 되겠죠? 이 무렵이 될 것 같은데, 이때 직전의 금리가 4.3을 훨씬 웃돌았던 수치였습니다. 가장 고점이 4.38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중간값이 4.27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입찰 결과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국채의 낙찰금리 최종 결정 방식은 200억 달러 다 채우기까지의 가장 라스트 높은 금리가 최종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200억 달러를 채우기 전까지는 4.230을 써낸 기관들도 있고요. 대부분이 4.27을 써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간 가격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어제 30년
금리 수익률은 4.27과는 상당히 높은 레벨을 형성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놓고 볼 때 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긍정적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장기채에 대한 수요 우려가 많았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수급 문제는 장기채 투자에 있어서 그렇게 큰 비중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별히 이제 물량이 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엊그저께 있었던 10년물도 그렇고 어제 30년물 입찰 결과도 그렇고 장기채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제가 말씀을 꾸준히 드렸지만 미국 국채에 있어서 공급 이슈가 조금 늘어나는 게 정말 이렇게 가격 자체를 흔들 만한 요인이 된가?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입장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그 결과 이렇게 꾸준히 지금 좋은 입찰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단기보다 장기물에 대한 수요가 더 강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스티프닝 같은 현상, 글쎄요, 지금 실제로 좀 확대해서 보면 요 부분이 되겠죠? 예. 이게 정말 과연 스티프닝 현상을 우려할 정도로 그렇게 간극이 좁아지는 것인지 저는 참 의아하네요. 계속해서 여전히 장단기 금리가 상당히 많이 위축되어 있고 역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구조적으로 장기물이 올라가서 수익률 곡선이 평평해진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렇게 높은 물가, CPI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여전히 잡히고 있지 않는 CPI 상황을 보면서도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지, 그렇게 되면 장단기 금리가 평평해진다라는 뜻은 장기 금리가 더 단기보다 더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정상화가 된다는 뜻인데, 그래서 은행들의 왜곡된 역마진 상태를 해소한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나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동성이 더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왜냐?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화 승수라든지 신용창조가 장단기가 역전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도 이 상태를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야 경기가 서서히 둔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둔화가 될지 침체가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어찌됐든 경기가 확장 국면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돼 있어야 돼요. 근데 장기가 올라가서 이 일드 커브가 정상화된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전 참 의아합니다. 일단 물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높은 물가, 여전히 제대로 잡히고 있지 않는 물가를 보면서도 일드 커브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의아하고요. 네, 먼저 이거 좀 말씀드리면 10년에서 2년이죠. 스프레드 보시면 지금 마이너스 0.72입니다. 역대로 보시게 되면 가장 낮은 구간이고, 여기 써있죠. 7번의 경기 침체가 있었고, 그리고 좀 세부적으로 보면 여기서 가장 바닥이었던 여기서 지금 이렇게 좀 올라간 걸 갖고 베어 스티프닝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쭉 떨어졌다가 바닥에서 조금 반등하고 그 반등의 속도도 지금 와서는 좀 좁혀졌죠. 이게 이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이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더 떨어지는 그런 추이를 봐야지, 여기서 여기 좀 올라갔다고 이게 베어 스티프닝 현상이다라고 해석하는 거는 상당한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네, 어제 CPI 또 살펴봐야겠죠. 지금 헤드라인 보시게 되면 3.7% YOY죠.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3.7% 보시게 되면 직전은 3.2%였고요. 여기서 조금 더 높아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MOM으로 보면 0.6%가 나왔고, 지금 직전에 클리블랜드 연은에서 CPI 추정하는 부분, 지금 발표가 됐기 때문에 블랭크 처리를 했지만, 그때 제가 알기로는 MOM이 0.78인가요? 거의 0.8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 0.8%, 0.3% 더 오버해서 집계하는 경향이 있다. 그걸 차감해보면 한 0.5% 정도 MOM으로 잡히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 그 비슷한 수준에서 실제 MOM 상승률이 잡혔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일단 헤드라인 CPI가
전체적인 추이를 보게 되면 여전히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보시면 좀 2달 동안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에너지 비용이 급속히 증가를 한 것과 관련이 있죠. 지금 MOM 10.5% 이렇게 크게 늘었습니다. 가솔린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근원 코어 보시게 되면 YY로 4.3%, MOM은 0.3% 이렇게 집계가 됐고요. 근원 CPI, MOM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전보다도 조금 높아졌고, 시장 컨센보다도 조금 높아진 건 맞습니다. 결국에는 근원을 보게 될 경우에는 전월 대비 어느 정도 물가가 좀 다시 오름세로 이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코어가 YY로 4.3으로 집계가 되면서 어찌됐든 코어 CPI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디스인플레이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2달 전부터 이렇게 다시 오름세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우려되는 것은 코어 같은 경우에는 MOM이 조금 소폭 상승한 부분. 게다가 최근에는 또 여기서 코어에서 주거비를 뺀 이른바 슈퍼코어를 조금 더 집중 있게 보게 되죠. 먼저 이제 주거비 7.3% 상승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거죠. 엔트리가 떨어짐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 추이가 어느 정도 따라갈 것인데 지금 간극이 7.3% 정도 떨어졌으니 이건 앞으로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따라서 이 주거비를 또 빼는 겁니다. 코어에서 주거비를 빼고 가장 의미 있었던 주거비를 빼게 되면 결국에는 당연히 오름세로 나타나겠죠. 지금 8월 슈퍼코어 같은 경우는 MOM으로 0.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월에는 0.2였는데 조금 더 높아지는 속도가 재가속되는 것으로 확인이 된 것이죠. 따라서 이 말을 역으로 얘기하면 결국 코어 CPI는 주거비가 많이 기여를 했다. 그리고 이 주거비는 보시는 것처럼 이 선행에서 렌트비가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떨어질 것이다. 방향성은 이미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역시 이제 에너지죠. 에너지가 MOM으로 5.6, 가솔린 같은 경우는 10.5%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료도 같은 경우 9.1%, 아까 말씀드린 휘발유도 10.6%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주택비는 빠지고 에너지가 지금 높아진 모습인데요. 이게 더하기 빼기 해서 앞으로 이제 CPI가 어떻게 흐르게 될지가 관건이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에너지 비용이 급증하면서 어느 정도 오름배로 이렇게 잡혔고요. 그리고 아까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22년 이후에 전월 대비 가장 낮은 증가율, 증가는 했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죠. 딱히 이번 CPI 발표 후에 패드워치에서의 금리 변화는 딱히 없었습니다. 여전히 곧 있을 FOMC에서는 동결을 높은 확률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있을 피벗에 대한 기간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CPI가 영향은 상당히 적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코어가 조금 높은 모습 MOM으로 잡히긴 했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하는 것 같진 않았고, 그래서 많이 보시는 게 요즘 3개월 연간 코어 CPI죠. 이게 현재 2.4%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의 위치가 결국에는 20년 평균 수준인 2.35와 비슷한 위치라고 보는 건데요. 코로나 때 큰 변동이 있었지만 이게 서로 가감하게 되면 결국에는 2003년도부터 꾸준히 3개월 연간 코어 CPI는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게 볼 거 아니라 지금 MOM으로 0.3이면 곱하기 12 하면 3.6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물가는 일단은 쉽게 떨어지고 있지는 않다. 이 정도는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카테고리별 변화도 찬찬히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시장 관련해서 거래가 상당히 묶여 있죠. 일부 신규 시장 위주로, 신규 주택 위주로 공급이 이어지다 보니까 대부분의 주거 부동산 시장이 세컨드리 마켓입니다. 따라서 신규 시장이 아무리 공급된다 하더라도 10에서 20%이기 때문에 전체 주택 경기를 흔들 만한
파급 효과는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의 모기지 금리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일부 뭐 주거비 또는 주거 가격이 뭐 허가 건수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속 가능하기는 힘들 구조적인 환경이죠. 근데 이제 이게 의미가 있는 거는 주택 거래가 묶인다는 것은 한마디로 개인 소비에 큰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이사를 하고 주거지를 옮길 때 많은 지출을 하게 되는데요. 뭐 이사 비용도 그렇지만 이사를 하면서 보통은 뭐 가구도 사고 가전도 사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TV도 바꾸고 뭐 카페트도 새로 깔고 뭐 식기세척기 한 번 설치하면 뭐 10년 쓰는데 뭐 이런 것도 새로 바꾸고 세탁기도 바꾸고 그렇죠. 그런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조경도 바꾸고 뭐 배관도 새로 하고 전기도 고치고 뭐 이런 등등 인테리어 비용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택 부동산 경기가 한마디로 전반적인 경기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큰데요. 결국 주거가 묶이게 되면 돈이 돌지 않는 그런 상황이 또 생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택 거래가 침체가 되면 결국 전반적인 수요 둔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크게 감소한 부분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뭐 가구도 그렇고요. 특별히 이제 뭐 가전도 그렇고 뭐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뭐 여러 가지 좀 축소되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 눈에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신용카드 한도까지 도달한 부분이 많고 이자율도 사상 최고죠. 20%를 넘어섰습니다. 여기 이제 자동차 대출 금리도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10년 넘게 15년 넘게 가장 높은 최고 수준까지 도달했고요. 학자금 대출은 이제 유예를 끝냈죠. 그러니까 10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또 상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뭐 돈이 묶일 수밖에 없고 여기에 주택 수요 상당히 둔화됐고 뭐 모기지 등의 이유로 이사를 하지 않으면서 결국엔 움직이지 않으면 돈을 쓸 일이 없죠. 수요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CPI를 들여다보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